작년부터 올해 오스카 레드 카펫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됐었어요. 이런 해골 미학이 아리아나 그란데, 신시아 에리보아 같은 연예인들로부터 유행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실제로 정말 많은 헐리우드 연예인 모델들이 극도의 마름을 정상화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이에 대해서 악마가 들렸다, 영혼을 팔았다, 막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유명한 클론설도 돌고 있죠. 작년 비평지 쇼 스튜디오는 이 트렌드에 대해 1990년대 마른 몸 트렌드였던 헤로인 시크의 두 번째 버전인 오젬픽 시크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또 배우 자밀라 자밀은 소셜미디어에서 과거 섭식장애와 싸워온 여성들이 지켜보기 고통스러울 만큼 비정상적인 기준이 다시 주류로 돌아왔다라고 지적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인간은 매우 다양한 생김새와 체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건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마른 몸을 욕망하는 흐름이 생겨난 걸까? 그리고 그들이 이런 미학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마른 몸을 욕망할까?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결핵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결핵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하나의 미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창백한 피부, 마른 몸, 열 때문에 홍조가 있는 두 뺨, 영양실조로 인해 돌출되어 커다란 눈, 가는 목과 같은 특징들이었고, 상류층 여성들은 실제 음식 섭취는 최소화하면서 창백함을 연출하기 위해 독성이 있는 비소를 먹기도 했어요. 대체 왜 이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계급 때문이었어요.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이 절정에 달하면서 사회가 두 계급으로 극단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공장에서 12시간에서 16시간 근무해야 했고, 그들의 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햇볕에 그을리고 근육이 발달하고 투박한 손과 피부결을 가지고 있었죠. 부르주아 계급은 노동자들의 몸과 정반대의 특징들을 쫓았어요. 하얗다못해 창백한 피부, 묻은 살 한 점 없는 부드러운 손, 연약하다못해 툭 하면 쓰러지는 무력한 몸. 결핵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죠. 거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결핵으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문학과 예술계에서 이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을 하나하나 미학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핵은 마치 예술가의 병인 것처럼 낭만화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세기 이렇게 무력하고 병약한 여성의 존재는 그 가문의 부를 상징하는 시각적 증거로 쓰이기도 했어요.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몸을 넘어서서 아예 노동을 할 수 없는 몸에 대한 전시는 그들을 챙겨줄 부유한 남편과 하인들이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매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노동자 계급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죠.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 여성들에게 식욕은 천박함으로 여겨졌어요. 소식하거나 식욕을 거부하는 행위가 영적 순수함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코르셋을 최대 18인치로 줄여 얇은 허리와 매일같이 코르셋 착용을 도와줄 하인이 존재함을 과시하고, 툭하면 쓰러지는 연약한 신경으로 거실에 기절 소파를 두거나 폭음을 상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음식을 최소한으로 먹고 코르셋을 착용해서 활동적인 일을 삼가고, 연약하고 자주 쓰러지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자 이러한 조건을 갖춰 부잣집에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여성의 도리라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873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두 의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거식증을 의학적 질병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청소년 여성들이 몇 주 또는 몇 달간 식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폭증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녀들을 fasting girls,
단식 소녀라고 불렀대요. Fasting Girls를 다룬 책에서 이 현상은 종교적 단식 전통과 빅토리아 도덕 문화, 폐결핵 미학을 전부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병약한 여성이 가문의 부와 남성의 능력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코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결혼 시장에서 병약한 여성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당시 결혼 정년기였던 청소년 여성들이 사회 안에서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고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된 거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웨일스 출신 사라 제이콥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10살 때부터 식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12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전해져요. 폐결핵 미학은 1882년 독일 의사가 결핵균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각종 문학과 예술에서 낭만적 영혼의 병으로 미화했던 폐결핵이 알고 보니 그저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었고 결핵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핵 환자를 모방하는 매력이 점차 사라진 거죠. 하지만 결핵 환자의 하얗고 마르고 굵은 두 뺨과 큰 눈 같은 신체적 특성을 미학적으로 분류하는 관습은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폐결핵 미학 다음의 마른 몸 트렌드는 1920년대 다이어트 문화가 미국에 대중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플래퍼라고 불리는 이 마른 몸 트렌드가 코르셋 해체 및 여성 참정권과 함께 왔다는 지점이에요. 플래퍼 미학의 시각적 특징은 빅토리아 시대와 정반대의 성향을 띱니다.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 여성은 긴 머리를 미덕이라 여겨서 일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흔했어요. 반면 플래퍼는 머리를 어깨선 위로 짧게 자른 보브컷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코르셋을 둘러서 가슴을 강조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보였다면 플래퍼는 천띠를 가슴에 둘러 일부러 납작하게 만들거나 허리선을 아예 낮추고 곡선이 아닌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을 만들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착용한 반면 플래퍼 미학은 종아리를 드러내고 살색 실크 스타킹을 착용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화장은 매춘부의 상징이라 여겨져서 많은 여성들이 화장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한 반면 플래퍼는 오히려 휴대용 붕갑을 소지해가면서 공공장소에서 짙은 화장을 더 전시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어요. 코르셋을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는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 여성에게 운동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비여성적이라고 여겨져 가벼운 산책을 즐긴 반면에 플래퍼는 자전거, 테니스, 골프, 수영 같은 운동을 하고 무엇보다 춤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 광고 산업이 본격적으로 출범되면서 첫 상업 라디오 광고와 잡지 광고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 광고들은 여성에게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의류, 가전 등을 팔기 위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서 파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체계화된 거죠.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로리라는 표현 또한 이 시기에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1918년 미국 의사 루루 헌터 피터스라는 사람이 과학용어 칼로리에 대해 설명하는 책을 출간하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책에서 피터스는 살을 빼는 것이 의지력의 표현이고 살찌는 것이 도덕적 실패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후 1920년대 다이어트 책,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약 등 다이어트 관련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가정용 체중계의 등장으로 체중 측정이 일상화되면서 보험회사들이 사망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체중표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게 현대 BMI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거식증 사례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식 등재되기까지 60년 정도가 더 걸렸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거식증이 독립적인 진단명으로 등재된 시기가 바로 플래퍼 다음 몸 트렌드를 주도한 1960년대 트위기의 등장 이후라는 거예요. 트위기는 키 168cm, 체중 41kg, 짧은 픽시컷에 매우 왜소하고 작은 얼굴과 체격으로 중성적이면서 또 청소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모델이었어요. 1950년대 아이콘이었던 마릴린 먼로가 키 166cm에 체중 57kg, 우아하고 곡선적인 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트위기의 등장은 격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격변은 베이비붐 세대가 성년이 되고 처음으로 청년이 시장의 주체가 되면서 생겨났어요. 그와 동시에 미스 아메리카 시위, 피임약 보급과 같은 페미니즘 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같은 정치적 움직임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이 기성세대의 모래시계 여성성을 거부한다는 미학적 결단으로 이어지고 트위기의 마른 몸과 중성적인 정체성은 당시 청년들의 시각적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거죠. 트위기가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면서 패션업계도 굴곡이 없고 마른 신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의류를 제작하기도 하고 작은 얼굴과 가느다란 목선에 어울리는 보브컷 등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플래퍼랑 비슷하죠. 1967년에는 라이프, 뉴스윅, 더 뉴요커 같은 매거진과 신문사에서 트위기 현상을 다룬 기사를 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위기는 단순히 유명한 모델 정도가 아니라 한 세대의 문화 흐름을 주도하는 인플루언서이자 슈퍼모델의 시초였던 셈이죠. 트위기가 입고 쓰는 것들이 모두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걸 매일같이 보고 듣는 대중들은 어떨까요? 이것들을 욕망하게 되죠. 트위기가 입는 옷을 욕망하게 되고 그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트위기의 신체 특성을 욕망하게 되죠. 문제는 인간의 몸은 다 다르게 생겼죠. 단순히 키가 크고 작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작은데 목이 두껍다든지 어떤 사람은 허리가 잘록한데 골반이 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세세한 신체 특성이 모두 다르죠. 그런데 키 168cm에 체중 41kg, 미성년 같은 굴곡 없는 몸이 한 세대의 미적 기준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식증의 초기는 17세기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타 특수 질환 같은 하위 항목으로만 표기되다가 트위기 등장 시점부터 약 15년이 지난 1980년에 정식 정신질환으로 등재됐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1980년에 등재한 거식증의 진단 기준 자체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임상사례 폭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요. 미국 정신의학회가 거식증을 계속 인지하고 있었지만 독립적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다가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등재하게 된 거죠. 기성세대의 모래시계 여성성을 거부하겠다는 백래시적 외침이 여성 청소년 거식증 환자 폭증으로 귀결되는 이 흐름이 플래퍼랑 비슷하죠. 트위기 이후 마른 몸 트렌드는 1990년대 케이트 모스의 헤로인 시크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약물 중독자처럼 헝클어진 머리, 다크서클이 있는 멍한 눈, 길고 마른 몸이 특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헤로인 시크는 단순히 미학적 은유가 아니라 실제 패션과 음악 산업에서 헤로인을 사용하고 중독되고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죽어가는 불건강한 신체 증상을 멋지다고 정의하고 전시하는 이 흐름, 빅토리아 시대 결핵 미학과
비슷하죠? 문학, 예술, 패션 업계에서 사람들의 죽음을 앗아간 질병이나 약물을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만들어 재해석하고 그것이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에게 X세대 청년들에게 도달해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면 결핵이나 약물로 인해 실제로 삶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죽어가는 계급은 조명되지 않은 채 다른 한쪽의 미학적 코드로 희석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흥미롭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당뇨병 환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GLP 계열 약물의 이름을 딴 오젬픽시크 미학으로 이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의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저렴하지도 않은 약물 이름이 새로운 마른 몸 미학의 이름을 달고 대중화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오젬픽 약물을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상황도 목격되고 있어요. 한 연구원 크리에이터가 성분 검사를 해보려고 주문했는데 가상화폐로 구매 후 판매자는 잠수를 타고 결국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어떤 부류,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화폐로 오젬픽 약물을 구매하려고 할까? 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면 좀 씁쓸해지죠. 마른 몸 미학의 주기를 보면 폐결핵 미학이 막을 내린 1880년대를 기준으로 그 다음 플래퍼는 약 40년 뒤인 1920년대, 그 다음 트위기도 약 40년 뒤인 1960년대, 그 다음 헤로인 시크는 약 30년 뒤인 1990년대, 그 다음 오젬픽 시크도 약 30년 뒤인 2020년대예요. 평균 35년 주기로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빅토리아 시대 폐결핵 미학 다음에 기성복 산업이 형성화되고 자전거가 보급되면서 여전히 여성들이 코르셋을 착용하긴 하지만 폐결핵 미학과는 상반되는 더 활동적이고 밝고 건강한 깁슨걸이라는 트렌드가 와요. 그러다가 몸의 모든 굴곡을 없앤 플래퍼 미학이 약 10년 짧게 오고 그 다음은 핀업걸 트렌드와 함께 고전적이고 풍만한 모래시계형 미학을 추구하면서 1950년대 마릴린 먼로가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다가 다시 고전의 정반대인 과장된 화장 스타일과 메탈릭 소재를 이용한 패션으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며 트위기 같은 마른 몸 트렌드가 와요. 트위기 다음은 디스코와 에어로빅 열풍이 돌면서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을 추구했다가 그 다음은 그런지 문화와 함께 약물 중독자 같이 마르고 퇴폐적인 헤로인 시크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헤로인 시크와 정반대인 과장된 굴곡을 갖기 위해 엉덩이에 보형물을 넣고 입술에 필러를 맞는 카다시안 미학이 트렌드였다가 현재는 광대와 쇄골뼈가 다 드러나는 마름을 쫓기 위해 당뇨병 치료제를 이용하는 오젬픽 시크가 진행 중이에요. 이 사이클이 헤로인 시크 때부터 조금씩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기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때죠. 그리고 카다시안 미학 때부터 보톡스, 보형물처럼 자본과 의료기술이 결합된 인공적인 신체 특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때죠. 저는 이게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주기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우리가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모니터를 통해 사람을 접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서로 감시하고 영향을 받는 체계가 훨씬 견고해졌죠. 그러한 높은 통제성, 자기감시성과 더불어 심미적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죠. 렌즈를 통해 촬영되는 인간의 몸은 좀 더 평면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한 시술이나 보형물을 넣은 몸이 미디어를 통해 비춰졌을 때는 오히려 좀 적당히
좋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처럼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가 한참 트렌드로 자리 잡을 때는 이러한 과장된 곡선미가 더 강점으로 부각되었겠죠. 아니면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사람들이 느끼게끔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인플루언서와 의료업계가 만든 후기 자본주의의 합작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겠고, 오젬픽 시크는 빅토리아 시대 결핵 미학과 동일하게 계급의 코드로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코르셋을 조여주고 기절하면 돌봐주는 하인이 있었던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들처럼 현재 연예인들도 건강이 염려되는 몸을 유지하고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계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은 뭘까? 현재 사람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젬픽 미학의 정반대에 있는 약물에 의존해서 만들 수 없는 몸이에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해야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근육과 신체 능력이 다음 미학이 될 거라는 추측입니다. 수잔 보르도는 후기 자본주의 문화가 여성에게 두 가지 모순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주의는 여성에게 끝없이 사라고 명령하죠. 얼굴에 결점을 가리고 다이어트 과자를 먹고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라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운동, 자기관리와 같은 절제와 통제를 도덕적 미덕으로 강요합니다. 같은 잡지 한 권 안에 다이어트 광고와 음식 광고가 공존하고 이것은 먹어라와 먹지 마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죠. 이 모순이 거식증과 폭식증이라는 양극단을 만들고 여성의 몸을 전쟁터로 만든다고 주장해요. 저도 20대 중반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거식증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현재는 좀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으면서 나에게 잘 맞는 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가 나의 몸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떤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의 몸은 19세기 코르셋으로 통제되던 시점뿐만 아니라 여성 해방의 시각적 은유로 작용하던 때조차 결국 거식증으로 귀결되면서 매번 다른 메커니즘으로 시작하지만 같은 결과를 재생산해요. 통제되지 않는 여성의 몸, 대상화되지 않는 여성의 몸, 사회적 맥락 안에서 무언가로 정의되지 않는 여성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동 중 하나가 칼리스테닉스라는 맨몸 운동이에요. 요가와 비슷한 동작도 있는데 칼리스테닉스는 좀 더 내 체중을 이용해서 거꾸로 서고 매달리고 하면서 몸을 컨트롤하는 맨몸 체조 같은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들을 제가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몸의 생김새, 형태, 밸런스 이런 게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신체 능력은 모두 다 엄청나요.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내 몸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가 없어요. 중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컨트롤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되게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어딘가에 종속될 필요 없는 여성의 몸, 신체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최근에 제가 원피스를 입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크리에이터를 발견했는데 이게 흥미롭고 좀 멋지다고 생각했고, 또 요가하는 할머니 사진들을 보는 것도 제가 영감을 받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멋진 요가 동작을 할 수 있는
바디 컨트롤 능력을 가진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고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래요. 저 또한 그래야 하겠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